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1월 달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예. 시장은 엉망인데 날짜는 잘 갑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도 2달 남았는데 시장은 재미없이 또 한두 달 사이에 무너지는 시장을 보면서 많이 착잡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안정 찾고 바뀌게 되면 그 나올 때 어떤 시장의 트리거가 어떤 변화를 안고 움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황 관련된 얘기들 한번 또 속속 드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유튜브니까요. 네. 마이크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몇 가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그 2달 동안 많이 빠졌다.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지금 장 중인데 2300도 이제 막 깨져갑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의 한 9월 15일이죠. 이때부터 지금 한 달도 안 된 기간, 아니 한 달은 넘었네요. 예, 한 달 넘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우 정신없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와 관련된 쪽에서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2300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 PBR 0.86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저희가 PBR 하게 되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배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고, K증시는 PBR 한 배가 어떤 땐 저항으로 어떤 땐 지지로 봤는데, 대부분 이 정도 위쪽으로 가서 뭐 PBR 한 1.1배, 2배 정도쯤 되면 오히려 좀 비싸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한 0.9배 밑으로 가게 되면 싸다라는 관점이 높죠. 근데 지금은 싸다가 아니라 좀 더 싸다라는 쪽으로 0.86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 흐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위기란 위기들은 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0.9배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변화가 나오는 과정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조금 어지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보셨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 여기 검은색 라인들이죠. 요걸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 어땠느냐라고 보게 되면 약간 PBR 0.9배가 살짝 이탈하는 수준, 0.8 87, 85배 정도쯤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자산 대비해서 코스피의 흐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럽의 위기라든가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대부분 보게 되면은 0.9배, 1배 수준 쪽에서 거의 시장이 저점대가 완성이 됐던 흐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빼고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요때는 무역 분쟁 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을 하고 나왔던 그 당시 같은 경우도 약간 0.8배 정도 시장의 실적도 별로 안 좋았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0.8배 정도는 지켰습니다만, 요때는 특이하게 0.7배 정도까지도 막 무너지는 급락이었었죠. 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보면은 금융위기 당시,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고 거기다가 심각한 신용 관련된 얘기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0.9에서 밑으로 0.8배 안쪽까지 가게 되면 거의 바닥을 만들었더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보는 현상이죠. 그럼 지금 수준은 그럴 정도에 육박할 정도만큼의 주가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왜 예전 수준까지 2000선이다 아니면 1900선이다 1800선이다 이렇게까지 안 내려가는 거는, 그 사이에 시장은 계속 기업들이 영속적인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쌓인 자산들, 그에 따른 자본들이 그대로 녹아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우상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들이 적자가 심각하게 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걸 다 지난 20년간 또 지난 15년간 계산해서 들어왔었을 때는 자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지수 때는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 과거 수치와 같이 봤었을 때 지금 정확하게는 이게 밸류는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리포트에서 어려운 얘기로 말씀드려 볼게요. 딥밸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급하게 많이 밀려났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이런 표현을 쓰죠. 원래 리포트는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런 거 많이 씁니다. 영어로 안 쓴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시장이 많이 밀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많이 밀렸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밀린 만큼 시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쭉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많이 올라왔던 여러 가지 과정 쪽에서 일단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처음에는 이거 다들 이 정도면 지지하고 올라갈 거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아니 못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또 불안한 거죠. 특히 여기다가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수급적인 부담들, 특히 외국인들이 K증시를 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들 반도체 쪽으로 꾸준히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쪽까지 팔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K 증시를 왜 파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흥국에 신경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자기네 자국 쪽에 대한 변화들도 더 체크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흥국 쪽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게다가 또 한국은 특징적인 게 지수가 한번 쭉 빠지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죠. 일단 촉발된 거는 영풍재지가 촉발되기 시작하면서 아우 이렇게 미수 돈 못 받는 게 많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악순환들이 나머지 종목들이 또 팔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기존의 신용잔고가 정리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빠르게 시장이 압박되는 경향들이 있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 수준 일단은 싸다. 이거는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 싸니까 지금 당장 사겠느냐?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 왜냐면 이게 확인돼야 된다. 근데 불안감은 모르겠을 때 이거는 투자 심리의 강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수급 부담. 이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요때 확인되면 하면 됩니다. 어때 확인되느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다시 관심을 보이든 특히 가장 먼저도 움직일 게 외국인들 선물 같습니다. 선물이 그동안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2650선부터 꾸준하게 선물 매도가 늘어오다 보니까 계속 압박이 계속 심하게 됐던 부분들이죠. 이게 정리가 돼서 선물 매수로 특히 하루에 10,000개 이상, 10,000개에서 15,000개 이상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변화와 함께 단기 바닥권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할 겁니다. 이런 되는 과정들.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는 요 매크로가 또 연결되긴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일단 지금은 싸긴 싼데 이런 정황적인 근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자 이제 바닥이 왔으니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쪽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지금 2달 남았죠.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 그러면 2달 남은 쪽에서 마지막 이렇게 싸졌는데 좀 상황이 되게 되면 연말 랠리 한번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럴 때는 첫 번째 매크로가 좀 안정돼야 됩니다. 매크로라고 하게 되면 거시 변수들입니다. 첫 번째가 환율, 그리고 두 번째가 유가, 세 번째가 금리.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민첩하게 좀 저희 심리를 날카롭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요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11월 17일 날 가게 되면은 이제 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여기서 부채한도를 잘 늘려서 또 사이좋게 공화당, 민주당 손잡고 앞으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 가겠다라는 쪽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하나는 이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부채한도 협상 또 넘어가고 뭐 셧다운 정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좀 질질 끌거나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출동하냐면은 신용평가사가 출동을 해서 니네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맨날 싸워? 니네 이러다가 재정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쪽에서 안 되겠다.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 누가 하냐면 무디스일 겁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이쪽이 출동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받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걱정거리죠.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없고 부채한도 협상 잘 마무리되고 우리는 아메리카 이렇게 넘어가면서 잘 되는지 보고 또 이제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죠.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만납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해. 사과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안 합니다. 사과는 안 하고 사과는 애플이 미국 거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근데 중국이 일단은 좀 삐진 흉내 내야겠죠. 그런 쪽에서 미국이 좀 달래는 입장 쪽에서 관세 좀 우리 낮춰주지 않을래? 관세 쪽과 관련된 부분들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래 우리 하자. 그 대신 우리 채권 좀 사주지 않을래?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채권 금리는 뚝 떨어지겠죠.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동 전쟁 지금 뭐 중동 전쟁이라고 아직 표현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자 지구에 가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요 분위기 쪽에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란과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이쪽이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슬람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팍 튈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 그 전입니다. 혹시나 녹화일 기준으로도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 그래서 유가 급등 이런 쪽으로 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유럽 저쪽에 동유럽 쪽에 그리고 또 중동 쪽에 전쟁을 두 가지를 같이 치를 만한 돈이나 아니면 또 그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둘 중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하는 쪽에서 좀 오래됐던 거 좀 정리하려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좀 어떻게 좀 해봐. 쪽에서 약간 이게 좀 손잡기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나만 신경 쓴다. 그러면 미국 입장 쪽에서도 지원을 한다든가 근데 돈의 흐름들이 양쪽 지원하게 되면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가 정리된다. 그러면 지정적 리스크 하나가 제거,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전쟁들이 더 격화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수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이쪽에서 어느 정도 다 네 가지가 한꺼번에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시장에서 악재도 한꺼번에 나오고 호재도 한꺼번에 나오긴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악재가 한꺼번에 싹 걷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뭐 이런 거 겹치다 보면은 매크로가 안정되겠죠. 그러면 요게 먼저냐, 요게 먼저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황적인 근거가 또 싹 한 11월 달 안에 그 진공 청소기가 청소하듯이 윙 해서 다 빨아들이고 딱 끝나게 되면 매크로 안정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고 한 우리 9월 달부터 한 2달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산타 할아버지 좀 챙기러 가야겠지? 뭐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변화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요거 가지고는 내년도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 유튜버니까요. 네, 그래서 내년에 체크해야 될 변수들 이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미국 경기 둔화 관련된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를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미국이 충분히 기업이나 가게나 아니면 또 정부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정사실인데 연준이 금리를 잘 안 내려요. 여전히 뭐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죠. 버티다가 뭐가 터지는 것들이죠. 블랙스완 관련된 쪽. 이게 뭐 하나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불안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는 둔화가 되긴 될 텐데 그 수준이 제가 얘기하는 뭐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또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얘기는 그래도 소프트랜딩으로 갈 거야 라는 쪽인데 만약에 하드랜딩으로 가게 되면 뭔가 큰 사건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사건이 터져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겁니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시장에 충격이 빡 오고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금리가 딱 들어오고 거기서부터는 한번 충격 받은 걸 거기서 받아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견뎌내야 될 체력이나 시장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아마 그때도 저희 유튜브 제 거니까 제가 안 잘리겠죠?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릴 겁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됐는데 좀 예금 가지신 거 아니면 좀 와이프한테 잘하셨다가 좀 여보 돈 좀 없어? 라고 하는 자금들 끌어올 수 있으면 그때는 끌어와야 됩니다. 그때는 베팅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일단 지금 기다렸다가 이런 변수들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약간 슬로우하게 꺾일 텐데 중국은 살아나는 기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동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화 많고 중국도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은 할 수 있는 거는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채권 1조 위안 찍었다 거기다가 뭐 기준금리 계속 조금씩 내리고 있다 소비 진작하기 위해서 쿠폰 뿌린다 이런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위축됐던 그까지 갔던 게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은 또 계속 지표 봐야 되겠죠.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보시면서 중국이 살아나는 과정들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경기 민감주 이쪽이 슬슬 반응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경기 민감주 뭐라고 하게 되면 철강, 화학, 중화공업, 기계 이런 쪽들이죠.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꺾이는데 중국이 살아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는 나쁘진 않아요. 특히 중국이 살아난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확 올라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내년은 정치의 한 해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한국 총선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쓰면서 움직였던 정책적인 변화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돈을 막 풀면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돈을 풀면서 미국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만약에 정책들이 또 수장이 바뀌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변화로 갈 겁니다. 지금 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공화당 쪽이 승기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또 체크하고 저희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총선은 그 다음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총선 전까지는 그냥 유지 하다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인 뭐 PF라든가 가계대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리고 또 한국도 문제가 그렇게 썩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지금 부동산을 필두로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또 내년에 만약에 또 전세 대란이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거는 전세가 가격들이 낮아졌다가 그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별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은 전까지는 막아놓겠죠. 막아놓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이거는 또 정부의 능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에 뭐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들 이거는 내년까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업도 뭐가 불안하다. 뭐 부동산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걸 보통 CRE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쪽이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치가 또 계속 빠지는 것들 그리고 특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나왔던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줄어든 부분들 이거를 지금 제대로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 규모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특히 상업용 부동산 하는 어떤 뭐 대출해준 쪽이나 이런 쪽의 은행들은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 관련된 부분들은 또 체크는 해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버블이 아니면 생각보다 그 저금리 상황에서 나왔던 강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이게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역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마무리돼서 경기가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가고 그래서 잘 기간적인 소화를 하고 끝내서 큰 변화 없이 고금리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넘어간 경험이 있었느냐? 우리 총재께서는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불안한 거죠.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더 체크는 해야 되지 않나 한쪽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저희 첫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